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정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6강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재, 이 책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0년 12월에 발행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요약한 내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년 12월 8일에서 14일까지 7일간 접수가 되고, 1차 시험은 21년 11월 20일 토요일 날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파트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 이해, 이 중에서 챕터 2 치유농업 서비스의 대상자 진단 중에 일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6강, 저는 농업박사 박덕섭입니다. 파트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 이해, 챕터 2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 자, 그럼 첫 번째로 치유농업 대상자 이해 제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대상자. 치유농업 대상자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 후 학습 부진화, 약물 중독자, 수용자, 장기, 실직자, 이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한 삶을 원하는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좀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건강이란 의미는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 건강의 중요함과 평소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럼 질병이란 무엇이냐? 인체 기능이 비정상적이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치유는 인체 기능의 불균형을 회복시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럼 건강 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건강 돌봄이란 건강한 삶을 위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건강 돌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질병 발생의 3대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소는 숙주, 병유인, 병인이죠.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가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좀 더 질병 발생의 3요소를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병적 요인, 병인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영양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물학적 요인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즉 곰팡이죠. 다음에 화학적 요인으로는 독성물질, 알코올, 매연, 중금속 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다음 물리적 병인 요인은 충격, 방사능, 압력, 열, 자외선 등이 물리적 병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양적 병인 요인은 영양소가 과잉된다든가 결핍됐을 때도 역시 병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질병 발생의 요소 중 숙주 요인. 숙주 요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즉
연령, 성별, 인종, 직업, 유전적 특성, 면역 상태, 사회 계급, 보건 상태 등이 숙주 요인으로서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엔 환경 요인이 발생시키는 질병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물리화학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감염균의 매개체, 병원체 서식지 등이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리화학적 요인으로는 기후, 고도, 환경소음, 소음 등이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주택과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잘 마련이 돼야겠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도 더불어 잘 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인 무엇인가? 영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성은 인체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고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 변환 과정을 통해 인체 내 생리학적 현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조절 기전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정상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세포 내 소기관을 세분해서 설명해 보면은 먼저 핵입니다. 세포 내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뚜렷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다음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며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으며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골지체는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단백질, 지질 등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분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식물의 초록색의 세포기관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 식물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고 합니다. 다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기물을 산화시켜 세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액부입니다. 중심 액부라고도 하고 베큐올레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액부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그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다음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둘러싸는 막으로 세포의 경계를 이루어 세포 내부를 외부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포 내 소기관 중에 세포벽입니다. 식물 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로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모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세포벽 물질은 순수한 섬유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의 구성입니다. 인체의 구성은
먼저 세포, 구조적 및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합니다. 인체는 약 60개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유기체이나 그 근원은 한 개의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 개의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여러 특성이 있는 세포로 분화되고 이들이 계속 분열하여 특수한 기능을 하는 조직, 즉 바디 티슈, 체조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인체의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면은 먼저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다음 조직입니다. 조직은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다음 기관입니다. 조직이 모여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관계입니다. organ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입니다.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이 모여 작업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관계를 우리 인체는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 몸의 인체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개체로서 생명체인 인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조직입니다. 체조직, 바디 티슈입니다. 조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크게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이렇게 4개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피조직입니다. 상피조직은 피부, 내장, 소화관, 호흡기관을 싸고 있는 막을 상피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음 결합조직입니다.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를 결합하고 지지하는 형태의 조직을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이 결합조직인데 기관, 뼈, 근육, 막, 피부 등을 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결합조직은 여러 기관이나 조직의 틈을 메우고 연결하여 내부 장기를 보유하는 고유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결합조직은 신체를 받치고 있는 연골, 뼈, 혈액과 림프 등의 특수 결합조직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혈액과 림프를 결합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혈구와 림프구 사이에 혈장과 림프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데다 이들이 발생 단계상 중배 여부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를 결합조직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결합조직은 다시 친밀조직과 친밀하지 않은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친밀조직은 조밀결합조직이라고 하는데 dense connective tissue, 아주 조밀한 또 치밀한 결합조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치밀 결합조직은 힘줄, 인대, 피부가 되겠습니다. 크게 치밀 결합조직은 힘줄, 인대, 피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윤활막입니다. 윤활막은 뼈와 뼈 사이 관절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막으로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윤활액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긴 결합조직입니다. loose connective tissue입니다. dense의 반대 loose입니다. 치밀한, 조밀한의 반대 loose, 즉 성긴, 엉성한 그런 뜻이죠. 성긴 결합조직. 피부의 진피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섬유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성긴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지방 세포를 결합하는 것이 또 성긴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근육조직입니다. 근육조직은 신체의 움직임을 제공하며 수축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근육 조직의 종류로는 뼈대근, 즉 골격근이죠. 심장근, 민문의근, 이렇게 뼈대근, 심장근, 민문의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조직은 또 세분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뼈대근입니다. 골격근.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어서 수축과 이완 시에 움직임을 제공하는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즉 발란타리 머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수위근이죠. 그 뼈대근은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다음 심장근입니다. 심장근은 효율적인 수축을 위해 세포끼리 단단히 맞물려, 즉 인터라크가 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근은 불수위근이라고 합니다. involuntary muscle, 즉 비자발적인 근육이라고 합니다. 다음 민문의근입니다. 스무스 머슬입니다. 혈관이나 속이 빈장기 벽을 이루고 있는 근이 민문의근입니다. 이러한 민문의근은 오직 한 개의 핵을 가진다고 합니다. 민문의근은 또한 심장근과 마찬가지로 불수위근, involuntary muscle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내 위에 일어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거나 근육이나 분비선을 작동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즉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이죠. 신경세포,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이러한 신경조직은 나뭇가지처럼 정보를 세포체, 셀바디, 즉 세포체로 받아들이는 부분인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척수막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을 뇌척수막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관입니다. organ. 기관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여있는 상태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기관은 심장, 허파, 위, 간, 콩팥, 이러한 부위를 신체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한 쌍으로 된 기관으로는, 즉 허파, 콩팥 같은 이러한 한 쌍으로 된 기관들은 하나의 기관만 건강해도 생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계통입니다. 계통은 위피계통, 근육, 뼈대계통으로 나눠봐서 일단 위피계통은 피부, 털, 손톱, 발톱, 땀샘, 기름샘 등이 위피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근육, 뼈대계통은 근육, 뼈, 관절, 즉 근육, 뼈, 관절을 근육, 뼈대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분비계통입니다. 내분비계통은 갑상선 또는 갑상샘, 뇌하수체, 고환, 난소, 부신, 이자는 전문용어로 췌장이라고 하죠. 췌장을 내분비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심혈관계통입니다. 심혈관계통으로는 심장, 혈액, 동맥, 정맥 등을 심혈관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림프와 면역계통입니다. 림프와 면역계통은 지라,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 지라는 비장이라고 합니다. 지라, 림프,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하죠. 가슴샘은 그래서 림프와 면역계통은 지라, 림프, 가슴샘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다음 위장관계통입니다. 위장관계통은 입, 인두, 식도, 위, 작은 창자, 소장이죠. 잘록창자, 결장이죠. 간, 쓸개, 담낭이죠. 이자, 즉 췌장을 위장관계통이라고 합니다. 호흡기계통, 코, 인두, 후두, 허파, 기관지를 호흡기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비뇨기계통으로는 콩팥, 요관, 방광, 요들을 비뇨기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생식기계통입니다. 생식기계통은 난소,
자궁, 고환을 정수라고도 하죠. 전립선 또는 전립샘을 생식기 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신경계통입니다. 뇌, 척수, 신경을 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특수감각계통으로는 눈과 귀가 특수감각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신경계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통은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뇌에 전달하거나 뇌의 명령을 몸의 여러 기관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또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통과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계통은 신체 외부나 내부에서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통의 주요한 부분으로는 신경세포, 즉 신경세포는 교세포나 신경원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척수, 즉 뇌척수와 뇌척수액, 말초신경, 뇌 등이 신경계통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특수감각기관으로는 눈, 시각을 관장하죠. 코, 냄새를 관장하고 혀, 맛을 담당하고 귀는 소리와 평형감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추신경계통입니다. 신경계통에서 중추신경계통. 중추신경계통으로는 그 신경계의 조절 중추는 정보 처리, 다른 시스템의 단기 조절. 이는 그 복잡한 기능의 통합을 수행, 수의적 활동 조절. 다음 척수는 뇌로 정보 전달하는 반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척수라고 합니다. 말초신경계통의 1차적인 기능은 다른 계통과 감각 기관을 중추신경계통에 연결해 주는 것이 말초신경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화계통입니다. 소화라는 것은 음식을 체내에 흡수하기 위하여 잘게 부수어지는 것을 소화라고 하며, 소화기관으로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을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화샘은 침샘, 타액선이라고도 하죠. 위샘, 간, 이자, 즉 췌장을 이자라고 하죠. 담낭, 즉 쓸개주머니, 이렇게 소화샘이라고 합니다. 소화샘은 침샘, 위샘, 간, 이자, 담낭을 말합니다. 소화계통을 좀 더 세밀하게 그 기능을 살펴보면은 먼저 침샘에는 이하선, 즉 귀 밑에 있는 침샘을 이하선, 턱 밑에 있는 침샘을 악하선, 혀 밑에 있는 침샘을 설하선, 즉 침샘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 세 개의 침샘이 있는데, 윤활작용, 완충제나 소화를 시작하는 효소, 즉 아밀라제 등의 전분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곳이 침샘입니다. 다음은 인두입니다. 인두는 식도와 연결된 통로를 인두라고 합니다.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위는 위산과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작은 창자, 즉 소장이죠. 작은 창자는 소화효소 분비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소화계통 중에 간입니다. 기관 간. 간은 담즙을 생성하여 분비를 하고 혈액 내 화학물질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쓸개, 즉 담낭은 소장에 분비될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간에서 생성하여 분비된 담즙을 쓸개에 저장했다가 소장으로
분비를 합니다. 이자, 즉 췌장이죠. 췌장은 소화효소와 완충제를 분비합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혈중에 포도당 함량이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하고, 혈중에 당 함량이 떨어진 상태면 체 조직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드는 당 신생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곳이 이자, 즉 췌장입니다. 다음 큰 창자입니다. 큰 창자는 대장이라고도 하며 대변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저장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계통입니다. 순환계통은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 호르몬 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환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세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동 시스템이 순환계통입니다. 물, 산소, 영양소 등 생명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세포에 전달하고 세포가 생산한 노폐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순환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순환계통의 1차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의 1차적인 기능은 펌프 기능입니다.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혈압을 유지하는 기능이 1차적인 심장의 기능입니다. 혈관의 기능은 혈액을 신체 각 부위로 분배하는 것이 1차적인 혈관의 기능입니다. 다음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모세혈관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입니다. 모세혈관은 혈액과 세포 간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즉 혈액과 세포 간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모세혈관이라 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정맥입니다. 정맥은 모세혈관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1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혈액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영양물질 전달, 노폐물 제거, 질병에 대한 방어 작용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격입니다. 뼈대계통이죠. 뼈대계통. 사람의 몸은 206개의 단단한 뼈들과 연골,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뼈대가 있어서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뼈의 기능으로는 첫째,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작용,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작용이죠. 조혈작용, 무기질 저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뼈대 계통, 골격 계통이죠. 인체를 지지해주고 뇌와 같은 장기를 보호한다. 칼슘이나 인 같은 미네랄을 저장해준다. 칼슘의 95% 이상이 이 뼈 속에, 골격 속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근육과 함께 움직임을 돕고 혈구를 생산하는 것이 뼈대 계통이다. 뼈대 계통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뼈, 관절, 인대, 연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뼈대 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뼈는 206개로 이루어져 있고 연골과 인대라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뼈의 1차적인 기능은 지지, 몸을 지지해주죠. 연부 조직 보호, 미네랄을 저장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뼈입니다. 다음 몸통뼈대입니다. 크게 몸통뼈대는 머리뼈, 척추뼈, 엉치뼈, 갈비뼈, 복장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차적인 기능으로는 뇌, 척수, 뇌척수죠. 감각기관, 흉곽내 연부지직 보호, 하지 위에 체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 다리, 뼈입니다. 사지와 지지하는 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지의 위치와 내부 지지대 제공, 몸통 뼈대를 지지하거나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1차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골수입니다. 골수는 1차적인 혈구의 생성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분비 계통입니다. 각종 호르몬을 생성하여 체내의 대사를 돕는 기관을 말하며 세포 내에서 대사를 조절하고 세포의 분열과 증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내분비 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다른 샘을, 글랜드죠. 다른 샘을 조절하고 성장과 체액 균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뇌하수체에서 성장과 체액의 균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입니다. 갑상샘이라고도 하죠. 조직 대사율 조절, 칼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샘이라고도 하고 그 부갑상선의 1차적인 기능은 갑상샘과 함께 칼슘 수준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슴샘입니다. 흉선이죠. 흉선. 백혈구 성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다음 부신입니다. 부신은 체액균형, 조직대사 조절, 심혈관계, 호흡기계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부신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콩팥입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산 조절과 혈압 상승하는 것의 1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자입니다. 이자는 췌장이라고 하죠. 혈당 수준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중 포도당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조절을 췌장이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생식선입니다. 생식샘이죠. 고환하고 난소, 남자는 고환, 여성은 난소인데 고환은 남성의 성징이며 생식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소는 여성의 상징이며 생식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비뇨계통입니다. 비뇨계통은 체내의 대사산물인 질소, 노폐물과 여러 염들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체액의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체액의 pH와 양을 조정하며 적혈구 생성과 혈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비뇨계통도 이 체액의 pH와 양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과 혈압을 조절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비뇨계통은 다시 질소와 같은 노폐물, 전해질, 약물, 독성물질, 과도한 수분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적당한 체액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며 전해질 균형 유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비뇨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콩팥, 즉 신장이죠. 신장은 소변을 생산, 혈액 내 화학 조성을 조절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가와 제흡수를 통해서 혈액 내 화학 조성을 조절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요관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요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수송한다고 합니다. 방광은 그러한 소변을 배출을 위해 저장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을 체위로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생식계통입니다. 인체가 생존하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인간의 종을 계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생식계통입니다. 생식세포를 생산하고 유지하며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운반하며 생식주기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생식계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생식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남성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은 고환은 정자와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고환의 부속 기관으로서 부고환, 정관, 정액낭, 전립선, 요도 등이 있는데 부고환은 정자가 성숙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부고환과 전립선 사이에 정자가 지나는 연결 통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액낭, 정액낭은 정자 이외에 정액의 많은 부분을 분비하는 기능이 부속 기관입니다.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완충액과 정액의 일부를 분비하는 기관이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요도입니다. 요도는 외부로 정액을 보내는 통로입니다. 또 바깥 생식기로는 음경과 음낭이 있는데 밖으로 노출되는 생식기죠. 음경은 정자를 주입하는 발기 기관이고 음낭은 고환을 둘러싼 주머니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음 호흡계통입니다. 그 호흡계통을 구성하는 기관은 몸 안팎으로 공기를 이동시키고 혈액과 공기 사이에 가스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기 계통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흡기 시에 여과, 즉 필터죠. 여과, 가습, 가운작용, 혈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흡계통의 1차적인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 안은 여과, 가습, 가운, 또 냄새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인두, 소화관으로 분배되는 부위, 후두로 공기를 전달하는 기능이 인두입니다. 다음 후두입니다. 후두는 기관, 트라키아죠. 기관 개구부를 보호하고 성대가 있는 부위가 후두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입니다. 트라키아. 그 공기, 필터, 즉 여과, 점액으로 이물질 부착, 연골로 기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기관지, 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지라고 합니다. 허파, 기도와 허파과리를 포함하여 공기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허파과리, 공기와 혈액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허파과리라고 합니다. 다음 피부 계통입니다. 피부는 전체 우리 사람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적은 1.5 내지 2제곱미터가 되고 피부의 두께는 평균 1 내지 4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피부의 기능을 살펴보면 피부는 외부 손상이나 외부의 미생물, 태양의 복사선, 유해물질로부터 사람, 몸을 보호하고 체온 조절, 체액 균형, 비타민 D의 대사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자외선을 받아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3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고 발한, 즉 땀이 나거나 떨림으로 체온을 보존하며 피부 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피부가 한다고 합니다. 또 분비샘, 글랜드죠. 분비샘에서는 피부에서 윤활, 방수작용을 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다음 피부 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피부에는 표피하고 진피가 있는데 표피는 표면을 싸고 조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진피입니다. 진피는 표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구력을 제공하며 분비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표피하고 진피가 있다는 얘기죠. 털주머니, 즉 털을 만드는 주머니를 털주머니라고 하는데 이는 털하고 기름샘으로, 즉 피지샘이죠. 피지샘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털은 감각을 제공하고 일부는 머리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름샘, 즉 피지선은 털에 윤활 작용을 하는 기름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땀샘입니다. 땀샘은 체온 냉각을 위한 발환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손톱, 발톱,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보호와 견고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감각 수용기, 촉각, 압력, 온도, 통증의 감각을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면역계통입니다. 면역계통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병원체가 인체로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죽이게 되는 것을 면역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부 병원체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전을 면역이라 하고 인체의 다양한 방어 기전 체계를 면역계통이라고 합니다. 또 면역계통은 체액 균형과 감염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림프계통의 면역기능은 림프구라고 부르는 백혈구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림프계의 면역계통은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나죠. 면역계통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침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면역계통의 1차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림프혈관 기관은 신체 조직에서 심혈관계의 정맥으로 림프를 수송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림프혈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림프 구성물을 모니터링하고 면역 반응을 작용하는 것이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림프절은 림프 구성물을 모니터링하고 면역 반응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라입니다. 지라, 스프린이죠. 지라, 비장이죠. 비장, 전문용어로 비장입니다. 비장은 혈액순환을 모니터링하고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가슴샘, 흉선입니다. 흉선, 가슴샘, 백혈구, 즉 T세포의 발달과 유지 조절을 하는 것이 흉선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크게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생애 주기별 건강의 특성으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다. 과도기 급격한 신체가 성숙된다. 2차 성징이 발달하고 감정적 독립, 자아 정체성이 확립하고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이 청소년기의 건강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청소년기와 중년기입니다. 청년기는 성장과 발달이 이미 끝났고 성숙, 사회활동, 결혼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중년기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병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노년기입니다. 몸의 기능 저하, 신체 활동량 감소, 의존성이 커지고 면역력 약화, 은퇴, 경제적 능력 상실 등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쇠약해지는 시기가 노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생애 주기별 건강 특성을 영유아기, 학령정기, 학령기 등으로 구분해서 보면 영유아기는 0에서 5세에 해당하는데 특성으로는 성장이 빠르고 감각과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기는 지적 능력과 감정 표현 방법이 발달하고 심리, 사회 적응 방식이 발달하는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합니다. 다음 학령전기입니다. 학령전기는 신체와
지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학령 전기는 도덕성이 발달하고 감정이 세분화되게 된답니다. 다음 학령기입니다. 학령기는 사회성과 소속감이 생기게 된답니다. 자, 생애 주기별 특성에 대해서 다시 아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개념은 아동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의 시기인데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5살에서 12살의 나이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즉 아동복지법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동은 5세에서 15세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특성으로서 아동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측면에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여아는 소근육, 균형성, 민첩성이 요구되는 활동이 우세하고 반면에 남아는 대근육을 이용하는 활동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여아는 소근육, 남아는 대근육을 이용하는 활동이 우세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의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는 정서적 측면으로 보면은 정서적 자기조정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상상하는 조망수용, 즉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즉 조망수용 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아동의 인지적 측면에서 그 주요 특성을 보면은 논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또 인지적 자기 조정도 발달이 되나 아직 추상적 아이디어는 미숙하다고 합니다. 인지적 자기 정도는 발달하지만 추상적 아이디어는 미숙하다고 하네요. 아동에게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자기 조정 능력과 조망수용 능력, 즉 역지사지하는 생각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서 청소년입니다. 일단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범위로는 11살에서 12살부터 20살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인 규정으로 보면은 12살에서 34살까지를 포함하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보면 청소년기는 12살에서 15살, 청소년 중기는 16살에서 19살, 청소년 후기는 20살에서 34세까지를 청소년 후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12살서부터 3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생애 주기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성장을 나타내면서 성적인 성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타율적 기준이 아닌 자율적 기준을 중시하고 또 감정 기복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청소년 시기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 시기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특성을 살펴보면 경험이 부족하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웃, 사회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또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독립성이 강해지고 본인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다음 성인입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의 중에 성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성인이라 칭한답니다. 다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인이란 사회적 역할 수행, 조직에서 가치 창출의 생산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 성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초기 성인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고 부모에게서 독립된 단계라고 합니다. 또한 직업에 관한 기술과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가 초기 성인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중기 성인 단계는 직업, 지역 사회, 가정에서의 책임이 확장되는 시기로서 축적된 지식, 언어의 유창성, 기억, 빠른 정보 분석, 추론, 문제 해결, 직업 및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서 다음은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개념. 국제 노년 학회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신체 조직이 불완전한 사람, 자아 통합감의 능력이 감퇴된 사람, 신체 기능의 쇠퇴가 일어난 사람, 생활 적응력이 감퇴되어 가는 사람 등으로 국제 노년학회는 노인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서 노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 키, 피부, 치아,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키가 약 2.5cm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장기 기능 저하 및 조직 실질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사회 내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은퇴 등으로 인해서 관계와 역할의 변화로 인해 상실, 무력, 우울감,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 죽음, 단절, 위축 등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노인을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각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적 주의력, 형태 지각이 저하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측면, 은퇴와 더불어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소외감, 상실감, 즉 권위 상실, 역할 상실, 경제 능력 상실, 무력감 호소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문제에서 조직 실질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뼈, 근육, 골밀도, 근육 단백질, 근력 등이 감소합니다. 또 순환계에서는 혈관의 내경이 감소함으로써 혈류량이 감소되겠죠. 결국 혈압이 증가하고 혈관 내피의 감소와 탄력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박동량이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폐는 폐 단백질 탄력 저하로 인해 폐활량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포에서의 산소 이동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신장도 필터링 기능, 즉 여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문제에서 또 계속해서 조직 실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렌즈 탄력이 감소되고 안 근육이 약화되어서 탄력이 저하되고 상처 회복 속도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피부,
피부는 진피층이 감소되고 콜라겐이 소실되어 가고 각유를 형성하여 탄력이 저하되고 상처 회복 속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뇌는 신경세포가 사멸하는데 70년 동안에 약 100g의 신경세포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비뇨기입니다. 비뇨기는 방광 근육이 저하돼서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의 신체적 문제 중에서 세포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포의 기능의 기능 중에서 면역, T세포, 즉 T세포가 감소하고 식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합니다. 즉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되는 시기가 노인의 문제입니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생식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경향이 노인들한테 다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위액과 소화효소 분비가 저하되고 흡수도 감소되고 변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강은 침 분비가 감소되고 치주염 발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치유 사례를 산림치유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보면은 인생을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희년기로 이렇게 볼 때 출생기는 엄마 뱃속에서 느끼는 첫 자연, 유아기는 숲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 청소년기는 숲에서 배워요, 청년기는 숲에서 느끼는 색다른 짜릿함, 중장년기는 숲과 함께 걷는 인생, 노년기는 숲이 선물하는 푸른 건강, 희년기는 숲에서 맞이하는 영원한 안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형 대상입니다. 특수목적형 대상의 정의는 장애, 질병을 포함하여 장애나 질병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대상, 즉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목적형 대상으로서 장애 범주를 분류해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의 그 발달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에는 장애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뒤로 10년 뒤인 1999년에는 1차 장애 범주를 확대해서 뇌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개 유형에서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장애로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2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여 안면장애, 간질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 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장애인 복지법이 변한 것은 2007년도에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10년 후인 2017년에는 간질장애를 뇌전증 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간질장애를 뇌전증 장애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2017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장애 등급을 나누는 것을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1등급에서 장애 1등급에서 장애 3등급을 변경된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종전에는 장애 등급 4에서 6등급을 변경된 장애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시 말씀드려 1등에서 6등급으로 나누던 종전의 장애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등급에서 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 범주의 분류입니다. 장애 범주 분류 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거다. 장루, 대장, 직장암 절제 수술로 항문 배설장애, 요루, 방광암, 방광, 절제 수술로 복부로 소변 배출을 하는 것을 요루장애라고 한답니다. 장애 범주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대분류로 신체적 장애, 중분류로 외부 기능의 장애, 이 외부 기능의 장애를 다시 소분류를 하면은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소분류 장애를 세 분류해 보면은 지체 장애는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장애 등의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시각 장애는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각 장애로는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언어 장애는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안면 장애, 안면 부위 추상, 함몰, 비우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또 신체적 장애에서 중분류로 내부 기능 장애로, 내부 기능의 장애로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로, 뇌전증 등이 있는데, 신장 장애로 보면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를 신장 장애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심장 장애. 심장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이 이상한 경우를 심장 장애라고 한답니다. 다음 간장애입니다. 간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를 간장애라고 한답니다. 다음은 호흡기 장애입니다. 호흡기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 기능 이상 장애자를 호흡기 장애자라고 한답니다.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장애. 다음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다음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는 크게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분류에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중분류를 하고, 다시 발달 장애는 소분류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소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적 장애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다음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는 그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자폐성 장애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장애 범주를 분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장애 범주는 보건복지부 제 2020년 59호를 참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식입니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안면장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들을 진단하는 시기로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이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체 절단, 척추 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 적출술, 선천적 지적 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뇌병변 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이때 파킨슨병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위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는 발병 또는 위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 시기가 된다는 얘기고, 다만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장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입니다.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장장애입니다. 심장장애의 진단 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 진단은 1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호흡기 장애의 진단 시기입니다.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나 호흡기 장애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장루요로 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입니다. 복합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즉 복회음 절제 수술 후 S결장루, 전 대장직장 절제 수술 후 시행한 말단형 해장루 등 요루, 요관 피부로 해장 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즉 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위 보건수술이 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 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뇌전증 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입니다. 먼저 성인입니다. 성인은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청소년입니다. 소아청소년. 소아청소년은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이 이후 규정기간이 이제 1년에서 2년인데,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의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뇌전증 장애는 성인은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소아 청소년은 1 내지 2년 이상 돼야 그 장애 진단 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폐성 장애의 장애 진단 시기입니다. 전반성 발달 장애, 자폐성이 확실해진 시점. 또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를 정신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장애란 지체 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유지가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정적인 지지 능력, 동적인 운동 기능, 형태 이상에 의한 운동 기능에 어려움을 가졌을 때를 지체장애로 한답니다. 지체장애의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뇌성마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뇌성마비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성마비 전체의 약 20%는 원인을 추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법의 지체장애의 정의.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다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굴은 이 손가락 뼈죠. 지굴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 지굴 관절 부위 이상에서 이렇게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제1지골 관절이 여기입니다. 여기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 한 다리를 리스프랑이라는 것은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부위입니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한답니다. 또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또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2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즉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아니면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이 2개 손가락 이상이 잃은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체장애라고 한답니다. 다음,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한답니다. 지체에 위 각각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체장애라고 한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목적형 대상에서 장애 유형은 지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 기능 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 목적형 대상에서 지체 장애 치유 농업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관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장애는 급변하는 극단적인 날씨와 온도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휴식 없는 격렬한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위상, 삐걱거림, 감염된 관절의 과도한 사용은 자제를 하고 통증이 없게 해야 하고 이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체장애 치유 농업시 고려할 점 중에서 지체 기능 장애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는 근육 혹은 관절의 고통, 즉 통증이 있고 피로가 빨리 오고 지구력이 약하다는데 있습니다. 다음 중증 근무력증. 중증 근무력증은 인지, 학습 능력은 손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식 작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들기, 운반하기, 당기기, 추운 환경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AChR에 결합을 하지 못해서 근육의 수축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수 목적형 대상의 뇌병변 장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는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을 다른 장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뇌병변 장애를 지체 장애에 포함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뇌병변 장애는 뇌병변 장애의 주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의 중복이며 주 동반 장애로는 언어 장애 환자가 42.4%, 지적 장애가 23.5%, 시각 장애가 19.1%, 청각 장애가 13.7%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 자료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의 주 특성은 장애가 어떤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수 목적형 대상에서 그 뇌병변 장애의 원인은 크게 뇌성마비, 위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위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즉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뇌병변 장애자라고 합니다. 또한 뇌성마비 비율이 높아 뇌성마비 니콜 뇌병변 장애 이렇게 똑같다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장애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2의 제1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사 2급,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2급 시험 합격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